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행복,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출첵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금금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맞았더라고요. 네,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맘때 돼서 출첵이라는 노래를 튼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출석 체크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이만큼 오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을 땐가? 언제부터 할까? 접을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 생겨요. 자, 여러분. 하다가 말면 그냥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영을 한 1년 정도 배웠는데 저는 아직도 자유형밖에 못합니다. 자유형도 제대로 못해요. 1년을 배웠는데 그렇게 못하다니. 운동 실력이 설마? 그게 아니라 한 달 배우다가 그만둬. 다시 수영해야지. 다시 한 달 배우다 그만둬. 언제나 초급반 신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할까 하고 접으면, 혹은 나중에 할까도 아니야, 이제는 그냥 확 밀어버리면, 그러면 지금껏 했던 것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늘 시작만 하는 여러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시겠죠? 네. 오늘 이 시간은 8강째가 되고요. 8강째가 되고, 8강의 제목은, 강의 제목은 바로 민주정치의 형태입니다. 오늘 민주정치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EBS 다큐멘터리 가운데 하나인 국가경쟁력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런던데리는 미국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이곳 사람들은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처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런던데리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마을 의회가 있다. 이것을 타운 미팅이라고 부른다. 소의회는 한 달에 2번씩 열리는데, 이 타운 미팅에서는 런던데리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진짜 민주주의의 모습들과 관련된 그런 지금 다큐멘터리를 보셨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란츠게마인데라고 해서 전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거수로 주요 일정을 이렇게 논의하고 그러기도 한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들,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민주정치 형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실 말하면 국민자치 방식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용어긴 한데, 제목을 국민자치 방식이라고 붙이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배우는데, 배우기 앞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복습하고 문제로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바로 민주정치의 발전이었죠. 민주정치의 발전. 07 이렇게 쓸까요? 07 복습, 민주정치의 발전. 여러분, 발전 순서 아테네,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시민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선거권 확대 운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아테네 민주정치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아테네 민주정치 이후에 암흑기가 있었던 거고, 절대왕정. 그것이 바로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그리고 제도 말씀드린 거, 민회, 도편, 추방제라고 했던 부분들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 두 번째, 시민혁명이죠.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시민혁명을 역사 공부하듯이 하시지 마시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정치사상적 배경, 사회계약설, 천부인권, 계몽사상, 3대 시민혁명의 정치적 의의, 의회주의의 확립, 입헌주의의 확립, 대통령제의 확립, 자유평등 이념의 확립.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오죠? 안 그러면 지금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근대 민주정치, 민주주의가 그런 입헌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민주주의를 확립했다는 건 의의가 있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그리고 부르주아만의 민주주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현대 민주정치의 시작은 바로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현대 민주정치가 된 것이고 바로 현대 민주주의는 보통선거의 확립으로 현대 민주정치가 된 거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보통선거의 정의를 안 해드려서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선거란 뭐냐면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죠. 자, 보세요. 아테네는 자유민 성인 남자만의 정치 참여. 근대는 부르주아, 산업 자본가 계층의 정치 참여. 현대는 바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여러분 선생님 뭐 말씀드렸죠?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 흑인 참정권 운동 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정권 운동이 있었다. 차티스트 운동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쓴 글이 바로 인민헌장입니다. 인민헌장. 이 인민헌장을 영어로 쓰면요. People's Charter예요.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헌장의 내용을 여러분 지금 교재 보면 45페이지의 내용이 있죠. 작년 수능 완성 교재에서는 이거 문제로 이렇게 구성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인민헌장의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에 선거권이 없었던 노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한 거죠. 전체 남자에게 선거권을 달라 1번처럼 2번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선거는 좀 자주 해라 1년에 한 번 3번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유한 자, 힘 있는 자가 돈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일 없게 해라.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재산 자격 있었던 거 폐지해라. 폐지해야 나 같은 사람 노동자도 할 수 있지. 이런 등등을 내거는 인민헌장을 이렇게 내걸고 우리에게 선거권을 달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었고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결국 현대 민주정치가 보통선거를 확립하게 되고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어렵게 선거권을 획득하지 않았기에 참 정치 참여를 잘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에 무관심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어렵게 획득해온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참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 고3이고 수험생이지만 201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러시라고 엄마 그래야 돼. 얼마나 어렵게 얻은 선거권인데 역사상. 그게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였다니까 엄마, 아빠. 좀 이렇게 하시면 좀 공부 열심히 하네 이러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민주정치 발전 배웠던 부분들을 복습을 해봤고요. 문제 3문제 풀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6페이지 그리고 47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해서 3문제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이렇게 체크해갖고 오신 거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 읽어볼게요. 시민은 부족의 민회에 참석하여 종교 재정적 문제를 심의하고 정무관이나 재판장을 담당할 사람을 결정하고 한 달에 3번 도시국가의 민회에 참석해서 법안을 심의하고 이런 문제들 토의하고 시민의 공적 일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년 중에 1년은 재판소에서 배심원 업무 해야 되고 500인 평의에 가야 되고 어딥니까? 아테네 민주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테네 민주정치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여기서 평의회는 오늘날의 의회와 같은 의결기관이었다. 여러분 뭐라고요?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테네는 지금 보세요.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석해서 법안도 만들고 다 결정했습니다. 민회에서 시민이 직접 가서 했어요. 대표기관, 의회, 대의제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시민은 공직을 맡을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았죠. 그렇죠? 직접 민주정치.
3번 민회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최고 기관이고요. 맞습니다. 4번 성인 남자 이외의 사람들은 시민권을 갖기 어려웠죠. 모든 시민은 바로 성인 남자만 해당이 됩니다. 3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5번 배심원들이 추첨에 의해 선출되어 재판에 참석하였다. 추첨 윤번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선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과 관련해서 봤고요. 여러분 몰랐던 부분들 확인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2010년 수능입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추론이에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시민은 누구나 민회에 참석하여 나라 일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나 표결을 통해 결정하였다. 직접 민주정치네요. 시민은 누구나. 그리고 시민은 보세요. 추첨을 통해서 평의의 의원 및 행정관으로 선출되었다. 평의의 50인 평의회는요. 50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임기가 하루였대요. 여러분. 네. 하루였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한 시민은 추첨에 의해 배심원으로 선출되어서 법정의 재판에도 참여했고요. 이러한 선출 방식 뭐죠? 추첨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볼게요. 추첨을 선거와 비교해서 보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는데 심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자 볼게요. 이 추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출할 것이다. 잘 봐봅시다. 잘 보여봅시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외교장관을 뽑는데 자, 박봉과 수택고등학교 교사 박봉, EBS 정치 강사 박봉과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해봅시다. 선거를 통해서 해보면 누가 될 확률 100%? 반기문 사무총장님 100%입니다. 그렇죠?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추첨을 하면 가능성은 반반 나눠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추첨일까요? 선거일까요? 선거겠죠. 왜 사람들은 100% 뽑으면 선거를 통해서 하면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뽑을까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따라서 추첨이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출한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고 보세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선출되는 자에 대해서 시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시민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건 바로 뭐죠? 선거죠. 그래서 역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민에게 국가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것이다. 공평하게. 여러분 보세요. 기회 50%씩 공평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입니다. 다음. 선출되는 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가 선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죠. 맞죠? 왜 확률이 똑같습니까? 이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이런 게 다 차단되기 때문에 똑같은 확률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이고요. 지금 여러분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하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혼자 풀어보고 왔었을 때 의문점을 지금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걸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3 2011년 6월 평가원 문제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1688년에는 귀족과 일부 부자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었어요. 그러다가 1832년에 지금 이거 선거권 확대 과정은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1832년에 선거법이 어떻게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는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기대해서 봤더니 산업 자본가에게만 선거권을 줬습니다. 부르주아에게만. 그럼 기억나시죠? 이거 보고 누가 충격받았다고요? 노동자들. 왜 우리에겐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던 거죠. 차티스트 운동. 1838년부터 1848년까지 결국 실패했어요. 이 사이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나서 1867년 선거법 개정할 때 노동자 도시 소시민에게 줬고요. 1918년 갔을 때는 이제 여성에게도 줬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21세 이상의 남성은 주는데 왜 30세 이상의 21세 이상의 여성은 왜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연령별 차이가 있는 거죠. 연령별. 그리고 1928년에 가서야 21세 이상 모든 남녀 선거권, 보통선거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1번, 1688년에는 선거권의 평등이 실현되지 못했죠. 선거권을 평등하게 갖지 못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1832년의 선거권 확대는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아닙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실망해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난 거죠. 결과가 아니라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틀렸죠. 다음, 1867년에 확대된 선거권에 의해 선출된 대표는 형식적 합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1867년에 확대된 선거권에 의해서 어떤 대표가 뽑혔어요. 이 대표는 합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니죠. 합법성을 충족합니다. 왜요? 왜요? 이 과정은 선거법 개정 과정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돼서 이 선거권자들에 의해서 투표가 돼서 대표가 됐는데 어디 법을 어긴 게 있어요? 법 어긴 거 없죠? 합법성 충족했습니다.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다음. 2018년 이후에도 제한선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렇죠. 2018년부터 요 10년 사이에 봐요. 누가 제한되고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21세부터 30세 이하, 29세까지의 여성은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28년에는 차등 선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의 참정권을 확대하였다. 자, 여러분. 이 선지는 우리 선거 파트 2단원 들어가고 간 다음에 이거 체크해놓고 다시 와서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더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선거권을 제한한 겁니다. 제한. 연령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등등등 또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었던 거지 차등하고 있었다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꼭 하셔야 돼요. 선거할 때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여기 차등 선거 문제가 아니라 제한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8번째 시간이고요. 선생님이 민주정치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정치 형태인데. 정치 형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49페이지 위에 딱 보시면 재미있는 정치에서 오늘날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할까?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는 어떻게 다를까?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할 과제예요. 간접 민주정치 한계는 무엇일까? 호남 민주정치는 무엇일까? 오늘 배울 내용인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써드리는 마인드맵은 오늘 그 옆이 아니라 그 아래다 그리세요. 예, 그 아래. 어디냐면, 네모칸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데 있는데, 점선으로 네모칸 했는데, 거기다가 그리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 보겠습니다. 민주정치 형태에 더 정확히 말하면 뭐가 맞냐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국민주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죠. 국민 스스로 통치. 예.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사실상 국민 자치하는 방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이 어떻게 스스로를 통치하는지 그 방식을 한번 배워봅시다.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방식에는 직접 하는 방식이 있고 간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 사실상 민주정치의 원리를 공부할 때도 공부했고 아테네 민주정치를 공부할 때도 사실은 좀 한 거예요. 네, 민주정치 원리 할 때. 그래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민주정치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을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죠. 어디처럼? 아테네처럼. 아테네의 3만여 시민은 거기 가서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3만 명이 다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요. 회의 열리잖아요. 본회의 열리잖아요. 299명 전체 다 참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막 이래요. 물론 개인적인 일 아닌데 뭐 해외 출장을 가셨다거나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할 때 4만 명의 국민들이 다 민회에 모이진 않아요. 6천 명 이상 모이면 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직접 민주정치예요.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죠. 지금은 4만 명이 아니잖아요. 사회 구성원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누굴 시켜요? 대표를 시켜요. 예. 이 대표는 누가 뽑아요?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가 가서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 이게 간접민주주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원리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라고 한다면, 국민 자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더 바람직하죠.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계가 나타날 거예요. 문제점이 나타나겠죠. 이 문제점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호남민주정치, 그리고 전자민주정치, 그리고 지방자치입니다. 여러분 이 테두리 지금 한 이 전체적인 흐름을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볼게요. 호남민주정치, 전자민주정치 모두 다 중요하고요. 직접과 간접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국민 자치의 방식으로 직접과 간접을 비교해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요. 이 간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혼합하거나, 혼합은 섞는다는 말이겠죠. 전자민주주의 통해서 또는 지방자치, 지방 수준에서는 정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를 통해서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해 보겠다라고 공부를 하는데, 지방자치는 앞에 민주정치 원리를 할 때도 공부를 했고 3단원에도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호남민주정치, 세 번째 전자민주주의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순서 지금 머릿속에 오셨죠? 직접과 간접을 비교하고 간접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호남민주정치 보완책 첫 번째,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 이렇게 보겠다. 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미국의 타운 미팅, 예, 그렇죠. 거기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간접민주정치의 한 보완 방식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예, 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왜 주었죠? 여기 가서 하면 되는데. 네, 첫 번째 직접과 간접. 네, 직접과 간접. 사실은 직접과 간접은 지금 그린 것으로도 여러분 사실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그 민주정치 형태하는 그 페이지랑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부분들인데, 자, 볼게요. 직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직접은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고 간접은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만약에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직접과 간접 모두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직접 하는 게 더 잘 실현한다는 거예요. 더 잘. 그래서 충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을 하니까 얼마나 스스로 통치한다는 원리에 충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직접 하면 너무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엄청 커져요. 그게 지금 현대사회까지 계속합니다. 즉 국가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토가 넓어지고요.
규모가 엄청 확대됩니다. 또 산업혁명, 시민혁명 거치며 산업사회 거치면서 정말 일자리도 분화되잖아요. 예전에는 모두가 똑같은 직업이었어요. 농업 또는 업, 뭐 이게 똑같은 직업. 지금 얼마나 다양한 직업과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사회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일반 사람들이 다 가서 참여해갖고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즉 뭐라고? 사회가 너무너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자체의 원리에 충실한, 국민 자체의 원리를 잘 실현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로 넘어오게 됩니다. 직접에서 간접으로 넘어오는 여기 이유예요. 네. 이유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자 볼게요. 그렇다면 간접 민주정치는 이 문제점들을 정확히 해결해 주려고 등장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요? 국가 규모가 확대된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효율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규모가 확대된 데서 대표를 299명만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라고 잘 뽑으면 되잖아요. 효율성이 높아요. 또 뽑을 때 아예 전문적이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뽑아요. 전문성도 높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간접민주정치가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는 훌륭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문제는 대표를 뽑아놓고 이제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정치적 무관심. 그래서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관객 민주정치, 민주주의. 누가? 현대민주주의.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현대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시민이라고요. 시민이 주인이에요. 왜요? 보통선거 확립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면서 대중민주주의가 시작됐어요. 주인인데 불구하고 이제 대표한테 맡겨놓으니까 이제 시민이 뭐가 돼요? 관객이 돼요.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 또 하나 대표성의 문제죠. 우리 국민 4,700만, 거의 5천만의 이 국민들을 대변할 299명의 대표. 이 299명의 대표가 정말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정말 바람직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정말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잘 하는 것이 사실은 제도 자체의 한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관객처럼 돼버리고 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렇다면 이대로 쭉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계잖아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럼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참여죠. 참여. 누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 이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해보자. 그것이 바로 호남민주정치고 전자민주정치고 지방자치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민주정치 할 때도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중민주주의가 됐으나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우리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대책 3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디냐면 쭉 이제 넘기십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 위에 간접민주정치까지 봤어요. 아, 그리고 그 아래에 교과서 엿보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보여주시죠. 네. 예.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50페이지입니다. 간접민주정치의 한계입니다. 지금 간접민주정치의 한계 때문에 보완책들 호남민주정치, 전자민주주의 이야기할 텐데 이 특히나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루소였습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사회계약론자 루소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바로 직접이다.
그러면서 루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이유로 절대로 대표될 수 없다. 대표를 통해서 대신하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얘기해요. 비판하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지문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로서 성립된 것인데 어떻게 이 의사가 대표될 수 있냐, 대표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며 만약 대표된다면 본래와 다른 것이 된다. 그렇죠. 이 제도 자체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대표해서 그대로 국민 전체가 만족할 만한 걸 어떻게. 그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필요해서 대표를 뽑았다면 그 대표는 대표가 아니라 대리자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심화되면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대표를 뽑을 때 그 대표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학생회장 그런 대표냐 아니면 우리의 심부름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대표냐 그거 가지고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는데 이 루소는 지금 우리가 뽑은 그 대표는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며 그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다.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간접 민주정치의 이런 한계점들을 미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호남 민주정치 봐야 되는데 여러분 53페이지의 내용 정리부터 먼저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선생님 문제를 껴놨죠? 직접 간접에 대한 문제 껴놓은 거.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5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번호는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접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완 대책 1번, 저기처럼 똑같이 써야죠. 1번, 바로 호남 민주정치입니다. 호남 민주정치입니다. 호남 민주정치의 뜻은 자 보세요. 간접에 한계가 있으니까 참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참여? 아 그럼 국민이 직접 가서 해야지. 뭘 섞어요? 우리 현대 민주정치는 간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규모도 너무 크고 사회도 복잡화되고 전문화됐어요. 간접을 대부분 하는 이 상황에서 뭘 섞어요? 예. 직접 민주정치를 조금 섞자라는 거예요. 예. 이걸 조금 섞자라는 겁니다. 조금. 이게 바로 혼합입니다. 그래서 혼합은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직접 민주정치 요소입니다. 민주주의 요소. 직접 민주주의 요소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선생님 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 국민 투표입니다. 국민투표의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 투표랑 선거랑 달라요. 선거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투표는 의사결정하는 거고 선거는 대표를 뽑는 거예요. 투표의 정의를 써볼게요. 투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 언제 할 수 있냐면 헌법을 바꿀 때 헌법 개정 또는 국가의 중요한 일 중요 정책 이걸 좀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조금 이따 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찬반을 물어봐요. 자 보세요. 간접민주정치 대표한테 맡겨두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한마디로 참여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이렇게 국민에게 찬반을 물어보는 이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서 국민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국민의 참여. 맞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입니다.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국민투표 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 제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간접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항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국가 정책을 정당화하는
하는 그런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어떤 세모세모 정책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세모세모 정책이 국가 예산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모세모 정책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냐면 국민에게 물어봤었어요. 이 세모세모 정책 할까? 국민한테 물어봤었어요. 국민들이 좋아하고 찬성이 많았던 바로 그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대표가 국민한테 물어보고 국민이 하라 그랬잖아. 니네가 하라 그래서 실패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즉 대표가 자기 책임성보다는 국민에게 니네가 해라며 이렇게. 그래서 국가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런 걸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볼게요. 또 직접 민주정치 요소 두 번째 뭐냐면 국민 발안입니다. 국민 발안은 뭐냐면 국민이 안건을 발표하는 겁니다. 안건은 뭐냐면 헌법 개정안 또는 법률안, 재정 개정안 이것들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죠, 국민이. 예. 우리나라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간접민주주의에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발안에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중우정치,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 중우정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바로 어디서 있었던 스위스에서 있었던 이슬람 첨탑 금지법입니다. 스위스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하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스위스로.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막 뾰족한 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의 특징이라네요. 세워요.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국민이 발안을 했습니다. 스위스 시민단체가 발안을 했어요. 스위스에서 이슬람 첨탑을 금지시킨다. 이건 사실상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상 이런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제안이 되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스위스 사람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정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옳지 못한 법이죠.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바로 국민 소환입니다. 자, 보세요. 이 소자는 어떤 소자냐면 부를 소자고 환자도 부를 환자입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할 때 소자, 환호할 때 환자 다 부르는 거죠. 즉 뭐냐면 이거는 국민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일로 와봐. 대표 일로 와봐. 부를 때는. 여러분 반가울 때 부르나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반가울 때 별로 안 부르죠. 어때요? 네.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 소환합니다. 국민이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거 노란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죠. 근데 이제 국민 소환도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한계죠. 여러분, 이 국민 소환하고 선생님이 뭐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랑 비슷했었죠, 여러분? 도편 추방제. 유사하죠? 위험 인물을 비밀 투표를 통해서 국외로 추방하는 이 도편 추방제와 이게 비슷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지금 봤습니다. 간접에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넣었는데 이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이것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국가 수준에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들을 본 거라면 지방 수준에서도
지방 수준에서도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기억하세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중요 정책을 찬반 투표하는 것, 발안, 발표하는 거예요. 안건을, 법률안, 헌법 개정안을, 소환, 불러요. 일로와, 일로와, 파면 하는 제도. 이게 지방 수준에서도 있어요. 똑같아요. 뭘로만 바꾸면 된다?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국가 수준에서 큰 단위에서라면 이것은 지방 수준, 지방 수준, 지방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의 중요한 일을 국민에게 직접, 그 지역 주민에게 직접 찬반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디 썼습니까, 여러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였죠. 생각 안 나는 학생들 전혀 없죠? 그렇죠? 그 지방의 지방 수준입니다. 국가 전체가 투표하지 않았어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유권자만 했어요. 그 지방 수준에서 지방의 무상급식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주민에게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저 우리나라 있습니다. 주민 발안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형태로 있냐면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조례, 개폐, 제정,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에서 만드는 법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지방에서 만드는 법이.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슷하죠. 유사하죠. 지역 수준에서. 여러분 주민소환제도는요. 국민소환제도와 유사합니다. 단위만 작아진 거예요. 어디로? 지방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또는 지역구 의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의원들을 바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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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게 주민소환제도예요. 시험 문제에는 주민투표제도, 그 다음에 조례 개폐 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모두 말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는 절대로 마십시오. 큰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예, 절대로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다 설명해 줍니다. 제시문에서. 이런 거는 특히나. 그냥 선생님이 짝을 맞추느라고 쓴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호남 민주정치는 간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넣습니다.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는 바로 국민의 참여입니다. 국민이 투표하고요, 국민이 발안하고요, 국민이 소환합니다. 이거는 국가 수준입니다. 지방 수준에서 한다면 서울시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던 것처럼 주민이라는 말 넣어서 주민투표고요, 주민발안이고요, 주민소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에서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욕심내서 이렇게 문제점까지 다 썼지만 이렇게 큰 그림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자민주주의 가겠습니다. 전자민주주의는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자민주주의. 첫 번째 전자민주주의의 의미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시하는 건데 정보통신 매체,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거죠. 예, 인터넷 이런 거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 전자민주주의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의 토론방에서 자유토론하고 그리고 전자투표하고 이런 것들 다 전자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죠. 그렇죠. 국민이. 그래서 이 전자민주주의의 특징을 가보면 참여하기가 진짜 쉬워집니다. 밤중에 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해도 되고요. 일요일 날 해도 되고요. 예? 참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참 용이해집니다. 견제가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참여 민주주의, 또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비용이 적어지니까 참여도 쉬워지고요. 직접 의사 발언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특징을 보면 이 젊은 층들의 참여가 되게 높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쌍방향이 돼요. 쌍방향. 상향식. 어려운 말인가? 자, 보세요. 예전에 국회의원 한번 만나려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만나러 가기에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그 누군가의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에 글을 옮깁니다. 국회의원님, 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막 올려요, 만약에.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호호호 거짓말 막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리 가십시오. 막 예전에라면 권위주의적으로 했을 것들이 지금은 쌍방향으로 오갑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그들도 잘 응대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상향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향식이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저 위에 높이 계신 분을 보고 어머 의원님 너무 못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위를 보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민주적인 겁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젊은 층의 참여가 많아지고 쌍방향으로 막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상향식 민주정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인한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죠. 뭐냐면 저희 엄마는 인터넷을 거의 못합니다. 이 마우스를 왜 못 갖다 대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이야기를 하고 이 정책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하는 건 주로 젊은 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젊은 층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이 전자민주 정치의 한계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대표성 문제. 정말 이 인터넷에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올라온 의견이 진짜 전체의 의견인가? 라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보세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원님 찾아가면 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올리면 의원님 이번에 진짜 멋있던데요. 이렇게 올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옵니다. 잘 보여야 돼요. 이 유권자들에게. 인기 영합주의. 왜냐하면 즉각 반응이 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정치는 절대로 외워야 할 과목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보세요. 직접 하기 어려워요. 현대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접합니다. 간접해서 대표 통해서 대신하니까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해결책 뭐다? 참여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직접 민주정책 요소를 넣자. 국민이 투표하고 국민이 발언하고 안건 내고 국민이 소환하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전자민주주의 통해서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잘 정리해서 문제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여러분.